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딸아이는 제게 평생 혼자 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빠를 잡아먹은 여자라며 남은 인생은 아빠에 대한 속죄로만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란듯이 6개월 만에 은퇴한 건축가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시작된 남편의 끝없는 요구가 딸에 대한 재치기 어린 복수의 끝이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과연 제2의 행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61입니다.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꼭 2년이 지났네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가꿔온 저희 부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죠. 남편이 떠난 후 이 꽃집은 제게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텅 빈 옆자리의 냉기가 등골을 스칠 때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하지만 그 향기 속에서도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늘 서서 묵묵히 화분 분갈이를 하던 작업대, 그 사람이 쓰던 낡은 가위 벽에 걸린 빛바랜 앞치마,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만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저는 웃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 꽃은 물을 자주 주셔야 해요. 목소리는 밝지만 제 마음속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딸 민정이는 결혼해서 분당에 삽니다. 남편 장례식 날 제게 악담을 퍼부은 후로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오는 전화는 늘 돈 문제뿐이었죠. 엄마 이번에 애 학원비가 좀 모자라서. 아빠의 보험금을 제가 다 가졌다는 사실이 딸에게는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여겨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며칠씩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남편이 아픈 2년 동안 병원비를 대기 위해 이 꽃집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르기 일쑤였죠. 하지만 딸의 눈에는 그런 제 노력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꽃들을 정리하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지친 눈빛, 61살. 여자로서의 삶은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소리 없는 TV를 멍하니 바라보다 잠드는 일상.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쉬는 식물 같았죠.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중장년 도예 교실이 열린다는 전단지를 본 겁니다. 흙이라도 만지면 좀 나아질까? 꽃을 만지던 손이니 흙도 익숙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진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그분은 올해 64이라고 했습니다. 은퇴한 건축가라는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잔잔한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목례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흙을 빚는 그의 손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 물레 위에서 부드럽게 흙을 어루만질 때마다 놀라운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참 근사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빚던 찻잔이 자꾸만 찌그러졌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한숨을 쉬는데 그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제 뒤에 서서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래요. 흙이 가는 길을 손끝으로 느껴보세요. 이렇게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이끌자 신기하게도 찌그러지던 흙이 다시 중심을 잡고 꼿꼿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온기와 귓가에 닿는 숨결 때문에 제 심장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그는 아내와 5년 전 사별했고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며 빠르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선희 씨를 보면 시들었던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아요. 그가 수줍게 건넨 말에 저는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4개월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릴 수가 없었죠. 분명 반대할 테니까요. 구청에 가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이 된 곳이었죠. 넓은 아파트, 깔끔한 인테리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샤워를 하고 새 잠옷을 입었습니다. 61살의 첫날 밤.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침실로 들어서자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이리 와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자 그가 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고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아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잊고 살았던 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며 그의 움직임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체력은 64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지칠 줄을 몰랐죠. 숨이 가빠오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갈 때쯤 저는 이제 끝났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선희 씨, 아직 멀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녹초가 되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64살 남자의 체력이 맞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가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옆을 보니 그는 벌써 깨어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눈빛에 어젯밤의 피곤함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잘 잤어요. 그가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물었습니다. 네, 겨우 잠들었어요. 저는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몸 위로 슬며시 올라탔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침이잖아요. 제 외침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또 다른 맛이 있죠, 선희 씨.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결혼 생활의 시작이란 말인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저는 이 대단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첫날 밤과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이어진 아침을 맞이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 최진우라는 사람이
제가 지난 30년간 알고 지낸 그 어떤 남자와도 다른 존재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저 오랜만에 남자를 만나 몸이 놀란 것이라고, 신혼이라 잠시 뜨거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요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규칙적인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뻐근하고 어젯밤부터 이어진 격렬함에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꽃집에 나가봐야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오늘은 좀 쉴 수 있겠지. 저녁에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나란히 누워 잠들 수 있겠지. 그런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그 소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꽃집에서 잠시 가게를 비우고 집에 들어와 간단히 점심을 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제 등 뒤로 다가와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등에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습니다. 여보, 점심 드셔야죠.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피부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리로는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정직하게도 그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몸이 그의 열기에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은 대낮이었고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움과 쾌감이 뒤섞여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평화로운 순간 남편의 손이 스르르 제 허리를 감았고 저는 체념한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침실로 향했습니다. 하루 3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점심 식사 후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마치 삼시세끼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그는 어김없이 저를 원했습니다. 신혼 첫 주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제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고 꽃집에 서서 일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요구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품에 안길 때면 제가 여자라는 사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어 묘한 충족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정상일까? 64살의 남자가 어떻게 이런 체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제 첫 남편은 40만 넘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는 달랐습니다. 마치 20대 청년처럼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 관리를 잘한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원할 때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무언가 절박하고 처절한 감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마치 제 존재를 통해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엄청난 정력 뒤에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의심의 씨앗은 제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점점 더 불안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 뒤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것이 상식의 범주를 넘어설 때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진 상처나 결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상대의 기이한 행동마저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의 열정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불꽃이 과연 순수한 사랑의 증거일지,
아니면 그의 깊은 상처가 만들어낸 위태로운 신기루일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머지않아 제 딸의 날카로운 경고를 통해 현실이 되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결혼한 지 2주가 되던 주말딸 민정이가 신혼집에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딸의 방문에 저는 반가움보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평생 혼자 살아 라고 소리치던 딸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남편과의 시간 때문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싸늘한 표정의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나 보네. 딸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어서 와.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저는 애써 웃으며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정이는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 좋네. 아빠가 평생 일해서 남긴 꽃집 판 돈으로 이런 데서 사시니 행복하세요. 민정아, 그런 말 하지 마. 꽃집 아직 그대로 있어. 그리고 이 집은 알아요. 그 아저씨 집인 거. 그래서 더 기분 나쁘다고요. 딸은 제 말을 뚝 잘랐습니다. 마침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아, 따님이 오셨군요. 어서 와요. 남편은 온화한 미소로 민정이를 맞았지만 민정이는 고개만 까딱할 뿐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과일이라도 나오겠다며 서둘러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등 뒤로 딸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쟁반에 과일을 담아 나오자 민정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쳐서. 저는 둘러댔지만 민정이는 집요했습니다. 잠을 설친 게 아니라 잠을 못 잔 거 아니고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는데. 그리고 목에 저건 뭐예요? 민정이가 제 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목을 가렸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남긴 키스마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벌레 물린 거야. 벌레요. 이 좋은 아파트에. 무슨 벌레가 엄마 목만 골라서 물어요. 딸의 비아냥거림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불편한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민정 양 점심은 먹었어요. 같이 식사라도. 됐어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니까. 민정이는 남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잠깐 둘이서만 얘기 좀 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그럼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라며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정이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저런 남자랑 창피하지도 않아. 민정아, 뭐가 민정이야. 엄마 저 남자 뭔가 이상해. 눈빛이 정상이 아니라고. 꼭 엄마를 잡아먹을 것처럼 번들거리는 거. 엄마는 안 보여. 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60 넘은 아내를 밤새 괴롭혀서 저런 몰골로 만들어 엄마나 바보 아니야. 엄마 지금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알아. 저 남자가 엄마 기 다 빨아먹고 있는 거라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딸아이가 어떻게...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니었어. 왜 엄마 행복을 네가 뭔데 판단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행복. 이게 행복이야. 저 남자가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엄마 순진한 거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빠가 남긴 돈이며 저 꽃집이며 그거 다 노리고 작정하고 붙은 꽃뱀일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딸과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망과 슬픔이 새로운 남자에 대한 증오와 의심으로 변해 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민정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지. 근데 엄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반드시 저 남자의 정체를 밝혀낼 테니까.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딸은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와 제 어깨를 감싸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저 남자 뭔가 이상해. 엄마기 다 빨아먹고 있는 거라고. 라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우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딸의 경고는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히스테리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꿰뚫어 본 예언일까요? 민정이가 폭풍처럼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애써 제 눈치를 살피며 더 다정하게 굴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남긴 상처와 의심이 독초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원했고 저는 기계적으로 그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온전히 그 시간을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몸짓 속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걸까? 하는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몸은 그에게 반응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혼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는 저와 여고 동창으로 40년 넘게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친구입니다.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까지 서로의 인생에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을 정도죠. 경자야 나야, 시간 좀 괜찮아. 제 목소리가 잠겨 있다는 걸 친구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선희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좀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경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너 얼굴이 왜 이래라? 어디 아파?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친구의 걱정 어린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난 2주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진우 씨와의 만남과 재혼, 그리고 그의 상식을 벗어난 요구, 마지막으로 딸 민정이가 다녀가며 쏟아냈던 독설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경자의 표정은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미묘한 호기심으로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하루 3번 저를 원한다는 대목에서는 입을 떡 벌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3번 64살 먹은 남자가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세상에. 말도 안 돼. 그 남자 정력제라도 먹는 거 아니야.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무슨 병일 수도 있어. 경자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친구의 눈빛이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반, 부러움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선희야,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럽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그게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예뻐해 준다는 거잖아. 우리 영감은 1년에 한 번도 할까 말까인데 나 여자로 보지도 않아. 그냥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이지. 경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래도 사랑받고 있는 거잖아. 2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어.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났으면 된 거지. 딸내미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걔는 아직 젊어서 그래. 아빠 뺏긴 것 같아서 심술 부리는 거야. 친구의 위로는 제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뜨렸죠. 경자는 제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혼란보다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눈에는 제 상황이 그저 행복한 고민, 배부른 투정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 말인데 그건 네가 똑 부러지게 해야지.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법적으로 네 재산은 네가 지킬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아저씨가 정말 널 사랑한다면 재산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 줄 거야. 경자는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을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의 끝없는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자는 제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문제는 결국 나 혼자 풀어야 하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제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쾌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깊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나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걸까? 딸의 경고와 친구의 부러움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우연히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의 단서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친구 경자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다정함과 밤의 열정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속 의심과 불안은 안개처럼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제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딸 문제로 우울해 보일 때면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선희 씨, 주말에 바다 보러 갈까요? 당신 좋아하는 회도 사줄게. 이 꽃 당신 생각나서 사왔어. 가게에 꽂아둬요. 그의 배려는 진심처럼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민정이 말이 틀렸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유난히 말이 없었고 저녁 식사 내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는 그저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며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늘 제 허리를 감싸오던 그의 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누워 희미한 흐느낌 같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슬픔이 벽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에 잠시 잠이 깼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조용히 침실을 나와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책상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하고 다정하기만 하던 그의 뒷모습이
그 순간 너무나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엿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단아하고 청초한 인상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늘 궁금해했던 작은 나무 상자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여자의 사진 몇 장과 낡은 편지 몇 통,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5년 전 사별했다는 그의 첫 아내일 겁니다. 그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 그 순간 질투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끝없는 요구가 어쩌면 그녀를 잊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 저를 통해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저는 다시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나무 상자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책상 맨 아래쪽에 잠겨 있는 서랍. 어젯밤 상자 안에 있던 그 작은 열쇠가 바로 이 서랍의 열쇠가 아닐까 하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랍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상처를, 그의 비밀을 알아야만 이 불안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핀을 이용해 서랍을 열려고 애썼지만 서랍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책상 밑에 떨어진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그가 상자에서 꺼냈다가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 서랍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의 표지에는 진단서 및 진료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 첫 장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속 그 여자의 이름과 함께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상처와 비밀을 안고 살아가며 그것들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의 눈물과 잠긴 서랍은 그저 다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그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살아있는 아픔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이해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그 서랍 속의 진실이 저와 남편 그리고 제 딸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의료기록 파일. 제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눈은 파일의 첫 장에 박혀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첫 아내 이수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는 병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루게릭병.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어 결국에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년간의 진료 기록과 간병 일지,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아내의 곁을 홀로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제게 집착했는지, 그의 눈빛에 서려 있던 그 절박함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내를 안아줄 수도 사랑을 나눌 수도 없었던 한 남자의 깊은 외로움과 억눌린 욕망, 그것이 제게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그는 잃어버렸던 삶의 감각을 살아있는 남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아프고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제가 남편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무렵 딸 민정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다툼 이후 민정이는 엄마가 사기꾼에게 단단히 홀렸다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구해야 해. 그릇된 사명감에 불타오른 민정이는 결국 전문 흥신소에 최진우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이는 약속 장소인 호텔 커피숍에서 조사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사원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의뢰하신 최진우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민정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조사원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진우 씨의 첫 아내 이수연 씨는 5년 전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사망 직후 최진우 씨가 아내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 3개에서 총 1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15억. 민정이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또한 아내 이수연 씨가 투병하던 시기에 최진우 씨는 운영하던 건축사무소를 폐업하고 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원의 말은 민정이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그 남자 돈 때문에 아내를 죽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야. 민정이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내의 병명이 뭐였죠? 정확한 병명은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장기간 투병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민정이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부러 병명을 숨기는 거야. 분명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게 틀림없어. 민정이는 흥신소에 두둑한 수고비를 지불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최진우의 범죄 증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엄마가 더 늦기 전에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을 알게 된 후 저는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요구는 제게 더 이상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선희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그의 고백에 저는 그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믿었던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분노와 확신에 가득 찬 딸 민정이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저와 남편의 행복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는 차가운 진실 혹은 오해이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폭풍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 당장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평화로운 시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나가볼게요. 저는 남편을 안심시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정이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쥔 채 눈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 그 남자 지금 어디 있어? 민정아, 진정하고 진정하게 생겼어, 엄마. 지금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살인자. 그 단어가 제 귀에 천둥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거 봐. 민정이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정양,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가? 아저씨, 잘 오셨네요.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민정이는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정아, 예의 지켜. 저는 딸의 무례한 행동에 소리를 질렀지만 민정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예의 사람. 목숨 가지고 사기치는 남자한테 무슨 예의를 지켜. 엄마, 이리 와서 이거 똑똑히 봐. 민정이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중 하나를 집어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험금 수령 내역서였습니다. 이 남자 아내가 죽자마자 15억이나 되는 보험금을 받았어. 그리고 아내가 아플 때 전 재산을 다 처분했대. 이게 정상적으로 보여, 엄마 눈에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내민 증거 앞에서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은 힘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남편의 슬픔과 사랑이었지만 민정이가 가져온 것은 돈과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정양, 어디서 이런 걸.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고. 사생활 사람이 죽었는데 사생활이 문제야. 당신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맞지?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하려는 거지. 보험금 타내려고. 민정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민정아, 그만해.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진우 씨 첫 아내분은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어. 10년 넘게 투병하셨다고. 저는 남편의 서랍에서 본 진실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루게릭병,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저 남자가 그렇게 말했어. 그걸 믿어 증거 있어 병원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진단서라도 봤냐고.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본 것은 남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서류였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 봐. 저 남자가 하는 말만 맹신하고 있잖아.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저 남자는 사기꾼이야. 엄마 목숨이 위험하다고. 민정이의 절규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물과 슬픔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내민 15억이라는 숫자와 재산 처분이라는 팩트 앞에서 제 믿음은 모래성처럼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의 모든 것이 나를 얻기 위한, 내 재산을 얻기 위한 치밀한 영예는 아니었을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당장 짐 싸. 나랑 같이 가. 이 집에서 당장 나와야 해. 민정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싫어, 나는 진우 씨 믿어 안 가. 저는 버텼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 저 남자랑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저 남자 계속 만날 거면 나 다시는 엄마 안 봐. 엄마 딸로도 생각 안 할 거야. 딸의 입에서 나온 절연이라는 단어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하나뿐인 딸.
그 둘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민정이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아무 변명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는 걸까요? 그의 침묵이 혹시 민정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무언의 증거는 아닐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믿음의 저울은 걷잡을 수 없이 의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딸의 최후통첩이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제 팔을 붙잡고 남편은 침통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지도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저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제발 이러지 마. 제 애원에도 딸은 단호했습니다. 선택해, 엄마. 지금 당장. 그 순간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게, 민정양.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남편은 저를 지나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파일 하나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칠 전 몰래 보았던 바로 그 파일과 상자였습니다. 그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정양이 보고 싶어 하는 증거, 여기 다 있어. 남편의 말에 민정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당신이 조작한 서류 아니에요. 열어보면 알게 될 거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 어머니께 드리는 내 진심이요. 남편은 나무 상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민정이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는 우리 맞은편에 앉아 길고 아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첫 아내 수연이는 참 고운 사람이었어. 우리는 20살에 만나 열렬히 사랑했고 25에 결혼했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어.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30살 되던 해였어. 자꾸 손에 힘이 빠지고 다리를 절기 시작했지. 병원을 수십 군데나 다녔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어. 2년이 지나서야 서울대병원에서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5년이라고 했어. 하지만 수현이는 강한 사람이었지. 10년을 넘게 버텨주었어. 처음 몇 년은 휠체어에 의지해 움직일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침대에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음식을 삼킬 수도 없게 되었지. 오직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했어. 거실은 숙연해졌습니다. 민정이도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건축사무소를 접었어. 아내를 간호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야 했으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았어. 아내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민정양이 본 재산 처분 기록은 바로 그때의 기록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현이는 눈빛으로 내게 말했어.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하지만 나는 괜찮았어.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남자였어. 나도 사람이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든 아내의 곁에 누워있으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은 굳어만 갔지.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런 욕망을 품는 것 자체가 아내에 대한 끔찍한 죄악처럼 느껴졌어. 나는 매일 밤 그런 죄책감과 싸워야 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었어. 살아있는 아내를 곁에 두고도 나는 10년간 독수공방을 해야 했어. 그건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았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아픔이,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져 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보험금이 나왔어.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눈을 깜빡이며 내게 부탁한 것이었지. 이 돈으로 당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아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나는 5년간 죽은 듯이 살았어. 웃지도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어. 남편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만난 거요, 선희 씨. 문화센터에서 흙을 빚던 당신 모습을 보는 순간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당신의 따뜻한 미소와 상처받은 눈빛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어.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랬던 거요. 당신에게 끝없이 요구했던 것은 15년간 억눌려왔던 내 삶의 확인이었어. 나는 남자라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나의 이기적인 몸부림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요. 당신을 내 안에 가두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내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어. 미안하오, 선희 씨. 당신을 힘들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오. 남편은 흐느끼며 제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열정은 욕망이 아니라 상처였고 그의 집착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정이는 굳은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천천히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지고지순했던 사랑과 처절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슴 아픈 고백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의 오랜 고통과 외로움이 제 가슴으로 스며들어 제 아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상처 입은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루게릭병 진단서 원본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상세한 진료 기록, 그리고 남편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간병 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연이가 처음으로 내게 눈을 깜빡여 주었다.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도 그녀를 보며 웃어주었다. 밤새 수연이가 기침을 했다. 가래를 뽑아주는데 그녀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는 것이 지옥 같다. 신이 있다면 제발 내 아내의 고통을 멈추어 달라. 의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다. 어떻게 내가 그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간병 일지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민정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테이블 위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의심이 한 사람의 숭고한 사랑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것이겠지요. 민정아, 제가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민정양. 나라도 그랬을 거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셋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정이는 어색해하면서도
남편이 차려준 저녁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민정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모든 갈등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남편의 진심을 알았으니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남편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요구는 제게 뜨거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은 그의 아픔이었고 그의 깊은 눈빛은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서로의 영혼을 보듬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뵐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지난번과는 달리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 말이 뭐야? 제 질문에 민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인 거 알겠어요.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던 것도 알겠고요. 그래, 네가 알아주니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엄마, 민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안 되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생각해봐. 그분은 아직 첫 아내를 잊지 못했어. 15년이 넘는 사랑과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겠어. 엄마는 그저 그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죽은 아내의 대용품일 뿐이야. 민정이의 말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했어. 사랑 엄마,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을 엄마한테 풀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첫 아내가 가득 차 있는데 엄마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어. 엄마는 평생 그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게 엄마가 원하는 행복이야. 딸의 논리는 너무나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듣고 감동했던 제 마음이 다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나는 그녀의 대용품일 뿐일까? 민정이는 제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엄마가 상처받는 거 더는 못 봐. 아빠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남자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느라 또 희생하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민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분하고 헤어져. 엄마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살아. 내가 더 잘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외롭지 않게 해줄게. 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발견한 사랑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은 또다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거센 풍랑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이해 뒤에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더욱 교묘하고 설득력 있는 새로운 갈등이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죽은 아내의 대용품일 뿐이야. 딸이 남긴 말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저는 문득문득 서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것은 나일까? 아니면 내 모습을 통해 과거의 아내를 보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의 뜨거운 첫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선희 씨, 무슨 걱정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그의 다정한 질문에 저는 차마 딸의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에게 또다시 과거의 상처를 들쑤시는 것 같아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라며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거리는 남편과의 육체적인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그가 저를 원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내일 해요. 처음에는 그도 제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힘들면 쉬어야지. 푹 자요. 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하지만 그런 날이 이틀 사흘 계속되자 그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상처와 불안함이 읽혔습니다. 혹시 내가 싫어진 걸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딸 민정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오늘 꽃집은 어땠어? 엄마 주말에 나랑 백화점 가자. 내가 예쁜 옷 사줄게. 딸은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시절에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딸의 변화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딸의 친절은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을요. 엄마 그 아저씨랑은 아직도 만나.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딸은 교묘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떠보았고 제가 머뭇거릴 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엄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왜 굳이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랑. 저는 딸과 남편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믿고 싶었지만 딸의 논리적인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의 따뜻한 관심이 좋았지만 그것이 남편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지도 못하는 제 우유부단함이 결국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날은 저희가 결혼한 지 2달째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제게 줄 선물이라며 작은 보석 상자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이가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자. 예진이 손녀가 할머니 보고 싶대. 라며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몸이 좋지 않다. 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취소한 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은 온통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밤새 뜬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던 케이크와 와인, 그리고 그가 준비했던 작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밤새 온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그의 목소리는 원망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민정이 집에 있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침묵에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민정 양 때문이군요.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족한 사람이요. 내 과거가 당신에게는 짐이 되는 거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나를 피하는 건데? 왜 내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 건데? 그가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절규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 아저씨가 또 엄마 괴롭혔어. 네가 여길 왜 와? 저는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구하러 왔지. 이것 봐. 저 남자 본색이 드러나잖아.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고. 민정이는 저를 보호하려는 듯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나가.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가자. 이런 남자랑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민정이가 제 손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이 집을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곁에 남아 딸을 잃을 것인가? 제 인생을 건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엄마 어서, 딸의 재촉에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논리적인 충고가 비수보다 더 아프게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딸은 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 사랑을 대용품이라는 이름으로 재단하고 제 행복을 희생이라는 틀에 가두려 했습니다. 사랑과 혈육 그 어느 것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가장 아픈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엄마 어서 가자. 딸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아 끄는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절망적인 눈빛과 딸의 간절한 얼굴이 제 눈앞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고 남편의 손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 둘 다 그만해.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아 너도 앉아. 그리고 여보 당신도 앉아요. 저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을 봐야겠어. 이렇게는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제 결연한 태도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소파 양끝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 섰습니다. 이것은 재판이었습니다. 제 사랑과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재판. 저는 먼저 민정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정아, 네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아빠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그래서 네가 진우 씨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 엄마는 이해해.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네 방식은 틀렸어. 내가 말하는 엄마를 위한 길은 결국 또 다른 감옥일 뿐이야. 너는 엄마가 평생 아빠에 대한 기억 속에서 너라는 딸의 보호 속에서만 살기를 바라고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너는 엄마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정작 엄마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진우 씨를 사랑해. 그 사람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사랑해. 그건 대용품이 아니야. 한 사람의 과거를 온전히 치스탈에 이해하고 그 상처마저도 보듬어 안는 것. 엄마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이 수연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알아요. 당신의 아픔 존중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수연 씨가 아니에요. 저는 박선희예요. 당신이 저를 통해 과거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당신의 사랑이 과거에 대한 보상심리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면 저는 당신 곁을 떠나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칠 전 제가 보았던 그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수연이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마지막 힘을 다해 내게 써준 편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힘없는 글씨체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아내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의 청춘을 나 때문에 다 써버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은 외롭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하늘나라로 가거든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못해준 사랑 다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죄책감 갖지 말아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을 만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요. 선희 씨, 당신은 수연 씨의 대용품이 아니오. 당신은 내게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게 해준 유일한 빛이고 내 마지막 사랑이오. 처음에는 15년간 억눌렸던 욕망 때문에 서툴렀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마음은 온전히 당신 박선희라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믿어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의 벽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정이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저씨, 제가 다 망칠 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는 뜨거운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삼자대면의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의 관계는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더 이상 남편을 그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색해하면서도 아버님이라고 부르려 노력했고 주말마다 손녀 예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남편과 민정이도 손녀라는 사랑스러운 연결고리 덕분에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 공룡 만들어주세요. 예진이가 남편의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리면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종이접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민정이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아빠를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서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아니야 민정아, 엄마도 너한테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 이야기 많이 하자. 우리는 모녀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갔습니다. 딸은 더 이상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묻거나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행복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 정말 좋아 보여. 사랑받으니까 예뻐졌네. 딸의 짓궂은 농담에 저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제게 드러내고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 가끔 수연이 생각이 나. 그럴 때마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그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날이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가끔 당신 아빠 생각나는걸요. 우리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의 사랑에 충실했습니다. 밤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절박하게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끌어안고 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사랑해요, 선희 씨. 저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의 사랑은
요란한 불꽃이 아니라 은은하게 타오르는 난로처럼 따뜻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우리는 셋이서 남편의 첫 아내 수연 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의 짐 때문에 차마 찾아오지 못했다는 남편의 제안이었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제가 아침에 직접 만든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묘비 앞에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수연아, 나 왔어. 그리고 내 사람 데리고 왔어.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나 이제 괜찮아. 이 사람 덕분에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게 됐어. 당신 마지막 소원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됐어. 고마워. 그리고 편히 쉬어. 남편의 담담한 인사를 들으며 제 눈에서도 옆에선 민정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로소 아름다운 화해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 사이에 남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오해를 씻어낸 후 우리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남편은 제게서 온전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딸 민정이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제 작은 꽃집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저와 함께 꽃집으로 출근해 묵묵히 화분을 나르고 시든 잎을 떼어주었습니다. 그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요?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묻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요, 여제. 제가 웃으며 대답하면 그는 소년처럼 수줍게 웃으며 제 볼에 입을 맞춥니다. 우리의 저녁 식탁은 소박하지만 늘 사랑과 다정한 대화로 가득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나란히 누워 서로의 하루를 나눕니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그의 요구는 이제 제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즐거운 확인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나이 들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밤 확인합니다.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예요. 그는 잠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면 당신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서 당신이 아프고 외로웠던 모든 시간들을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의 대답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희입니다. 61살에 시작된 제 두 번째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딸에게 저주를 받았던 제가 이렇게 다시 웃으며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고 문을 두드리는 새로운 인연을 향해 마음을 여는 용기입니다. 제게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그런 사람이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삶에 찾아온 황혼의 사랑과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깊은 내면의 갈등, 그리고 가족 간의 오해와 화해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인공 선희 씨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과 관계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요구는 처음에는 당혹감과 의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한 남자의 15년간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언어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 뒤에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깊은 아픔이나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과 오해 대신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딸 민정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때로는 어떻게 부모의 행복을 억압하는 족쇄가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민정이는 엄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엄마의 사랑을 죽은 아내의 대용품으로 재단하고 엄마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 역시 효라는 이름으로 혹은 걱정이라는 핑계로 부모님의 삶을 우리의 시선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효도는 부모님이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황혼의 시간 속에서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관계가 진심이라는 힘을 통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용기 있게 고백했고, 딸은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사과했으며, 주인공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든 갈등과 오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내보일 용기만 있다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아물 수 있고 어떤 엉킨 실타래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창작되었으며 등장인물과 사건은 모두 허구임을 밝힙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갈등과 해결 과정이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과 통찰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더군요. 때로는 열정적인 욕망으로, 때로는 깊은 연민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픈 상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인공의 남편이 보여준 행동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겨진 결핍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존재이니까요. 저는 선희 씨가 남편의 과거마저 사랑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의 빛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늘진 상처까지도 끌어안는 것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딸 민정이의 변화 역시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인물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기에 서로에게 기대고 용서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었던 오해와 화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